교재 첫 번째 보시죠. 넘겨보시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교재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4페이지 부분 보시면 이 책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 4페이지에 보시더라도 첫 번째 개관 해설이라고 아주 작은 박스가 있습니다. 절마다. 그건 이제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매번 보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절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강의하듯이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죠. 본문에는 본문 중에는 강조 표시가 된 게 있죠. 강조 표시. 강조 표시된 부분이 그 본문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줄 치는 것도 강조 표시 위주로 줄을 많이 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강조 표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많이 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정 단원에는 명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처럼 꺼져 있습니다, 이미. 물론 다 꺼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게 꺼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 중요한 단어구나라고 보시고, 또 필요한 판례들은 본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판례 박스 속에 넣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차 5에 관한 설명이죠. 그리고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은 보충 박스에 넣어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뭐 효과적인 수험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오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오감각 수용처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의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뇌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CPU 이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뇌에다가 어떻게 저장해야 되나? 한번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많은 학습된 정보들을 뇌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렇죠.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기억 저장,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해마라는 부분을 거쳐갑니다. 해마를 통해서, 해마라는 것은 단기 기억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기억 저장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뇌 피질에 들어가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 이렇게 장기 기억.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학습한 내용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대뇌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 저장소에 들어가야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넣는가? 넣는 방법은 결국 여기 넣는다는 것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과정에서 암기를 했다는 거죠. 암기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대뇌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암기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기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이 모든 정보를 대뇌에 다 가지고 있고 언제라도 필요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뇌가 터져버릴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보관을 합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그냥 딜리트,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살기 힘들 겁니다. 매번 이 기억은 내가 저장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매번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진화론적 차원에서 그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의 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히나 어떤 감정이 수반된 거, 감정이 수반된 정보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대로 각인이 될 겁니다.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는 아주 필요한 정보로 기억이 돼 있겠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치원 때 7세 때 기억, 아니면 경우에 따라 5세 때 기억도 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들은 전부 다 어떤 기억들이겠습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크게 야단을 맞았거나, 아니면 크게 사고를 났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현실감 있게 그대로 기억이 될 겁니다. 뭐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엔 철도사고, 이제 얘기 안 했었나? 하여튼 철도사고의 제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누가 이 얘기를 전에 한번 강의 때 예전에 한번 하니까 누가 그때 제가 이제 사고 났는 기사 제가 그것도 있거든? 인터뷰를 했거든? 인터뷰.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처음 강의 처음 할 때죠. 그래서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강의를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철도 그때 무궁화호입니다, 무궁화호. 여기 이제, 하행선 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동차고, 첫 번째가 이제 객차입니다. 객차에 제가 네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출발한 지 한 20분 정도 됐나? 꽝 하면서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앞에 화물 객차를 충돌했죠. 그래서 이 동차가 바로 이 객차 첫 번째를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쇳덩어리고 우리 객차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와서 제 앞에서 이게 멈췄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내가 죽는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정말 0.001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밀려 들어와서 이 앞에 앉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한 2명 정도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사람은 하반신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아주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 있고 그래서 저도 내가 몸이 괜찮나를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만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쌍코피를 흘리면서 있는 겁니다. 비명 지르고 코피를 닦아보니까 콧물만 났지 코피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큰 사고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때의 기억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순간 일어나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만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반반이었겠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차를 멈춰섰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유리를 깨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왜? 두 번째 후속 충돌이라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신호체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순간적인 판단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유리를 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비명소리고 하니까 차는 멈춰섰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있는 힘대로 유리창을 발로 찼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소리도 아주 컸었거든. 근데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나는 그때 사고 때문에 충격보다 이게 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말로 찼는데 아무렇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았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112, 119 두 군데 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했는 첫 번째 신고자는 아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고하고 나서 나와서 이제 이쪽에 망치를 가지고 이쪽 객차의 창문을 깼더라고. 깨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탈출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한 두세 사람 내렸는데 자동으로 문이 또 열리는 겁니다. 수동 개폐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인터뷰 그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기자들이 왔고 헬기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고 나서 누가 인터뷰하고 계십니까? 놀라는 마음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인터뷰를 요청했는 사람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총각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고, 제가 첫 번째 사고자입니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게 9시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로 인터뷰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3사에서 전부 다 보도자료에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는 어떤 학생들이 또 이걸 찾아가지고 9시 뉴스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렇게 또 캡처하고 해가지고 이 카페에 또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때 기억 아주 생생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납니다. 이때. 왜? 뭐가 수반됐습니까? 감정이 수반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겠나?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럼 왜? 바로바로 기억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형사사건에 약간 관련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의경 출신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계속해서 봤으니까 그걸. 아니면 의경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형사 절차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피고인이 되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법원이 법관이 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이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리얼함이죠. 그래야지만 아주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잘 된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겠지만 좀 더 몰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내용이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이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간 첫날은 어색하죠. 그 길을 잘 찾아가지도 못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사 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길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그 길뿐만 아니라 그게 아주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반복이죠. 우리 뇌는 많은 반복을 통하게 되면 이건 필요한 정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뇌내에다가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런 기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또 정보를 습득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가장 정령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에빙하우스 곡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그게 우리의 대뇌에 안전하게 저장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학자도 있습니다. 에빙하우스 곡선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암기곡선. 이게 암기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순간은 좀 잘못 그렸네.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본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업 때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에빙하우스 곡선이 적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기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암기한 것은. 단기 기억 저장소에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라질 쯤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또 살아났다가, 그래도 여기 또 사라지죠. 사라질 쯤에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수차례의 반복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장기 기억 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는 이런 반복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틀어서 이제 결국은 수업 때 집중하면서 복습을 하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복습.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뭘 한다고 했습니까? 줄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줄 친 것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 수업 때 전체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줄 친 것만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5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원법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복습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점수 안 나오면 합격 못합니다. 항상 저번 시험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영어 까락이라서 또 떨어졌습니다.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영어 공부는 필수입니다.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가 잘 되는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를 해두고 오시면 빨리 합격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하여튼 영어 공부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남는 시간을 복습만 하십시오. 짧은 시간에 끝을 내셔야 됩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절대 복습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나 안 간 부분은 어떡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줄친 것만 빠르게 보십시오. 넘기면서. 아니 선생님 생각이 다 안 나던데요. 빨리 넘기니까. 그래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요번에 생각 안 나더라도 다음에 또 수업을 듣거나 다음에 복습할 때 그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 100%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오늘 복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습은 언제 합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또 수업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를 이용해서 그 일주일간에 복습해야 될 내용들을 빠르게 또 한 번만 보십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말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매달 마지막이 되면 그때 또 한 번 이제 에빙하우스 곡선에 의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망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때쯤 타이밍을 잡아서 마지막 달에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날에 그 달에 했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빠르게 또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습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연구 결과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습을 통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매번 풉니다. 아이, 쌤, 저 웬만한 이제 책 줄 치는 거 다 익혔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푸니까 60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서 암기한 것을 우리 뭐라고 하나? 이걸 바로 서술 지식을 익혔다. 좀 더 전문적으로 서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술 지식. 자, 그런데 서술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미 익히고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법.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자전거를 주면서 처음 이제 자전거를 타는 친구입니다. 자전거 타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못 탄다는 거죠. 자전거 타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만 탈 수 있게 되겠죠.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하는 거죠. 경험. 그 경험이 뭔가 하면 바로 문제 푸는 겁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하죠.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만 점수가 나옵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단계 속에서 문제풀이에 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풀이에 가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는 절차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죠? 아는 것하고 깨닫는 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깨달아야지만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문제 푸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 때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문제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달 수업 들을 때는 1차 수업을 들을 때는 문제를 안 푸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달에는 그냥 줄친 것만 복습을 하십시오. 2달 동안은 말이죠. 첫 번째 수업 들을 때는. 그럼 두 번째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도 나간 만큼 기출문제집 있죠? 기출문제집 뒤에도 제 기출문제집 그 표지가 있습니다만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진도 나간 만큼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게 말이죠. 그렇게 기출문제집을 꼭 보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또 하는 달이잖아. 문제풀이 하는 달에는 진도 나간 만큼 그날에 문제를 그 전주에 진도 나간 걸 이제 문제 푸니까 복습 삼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게 복습과 함께 절차 지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치는 것은 또 실전입니다.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는 말 알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칠 때는 점수가 꽤 나왔습니다만 시험장만 가서는 멘탈의 붕괴가 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 항상 잘못 작성합니다. 이런 친구들 꽤나 많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죠. 그건 멘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면상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멘탈이 추가되는 거죠. 심리적 요인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심리적 요인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찰 공무원이 꼭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합격 못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냥 부모님한테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그럼 뭐 당연히 의지가 없겠죠. 하려는 마음이 동기유발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제가 항상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합격하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약합니다. 의지가 만약에 강하고 자기 통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난 사람이 되겠죠. 엄청난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런 시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험생활 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자기 통제의 문제거든. 그래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험 제도인 거야. 시험 제도가 그걸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통제를 했나 못했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지, 그럼 의지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나?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의지는 보통 한 3일 정도? 그래봐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제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수업 듣다가 말고 갑자기 쉬는 시간에 나갑니다. 나가더니만 딱 1시간 뒤에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한겨울인데. 그리고는 눈썹 안 민 게 다행이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와서는 교수님 제가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를 다 밀었어. 이게 제 의지입니다. 뭐, 넌 중이 되겠다는 의지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머리를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계획표를 보여줍니다. 하루 계획표. 야, 엄청난 계획표입니다.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한다는 계획표. 말도 안 되는 계획표죠. 그걸 보여주면서 제 의지입니다. 이래. 자,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너 3일 이상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일째 된 날, 3일 이틀째까지 이걸 제가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3일째 된 날 수업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절했어요, 이 친구. 한 이틀 동안 거의 뭐 3시간 자고 3일째 되는 기절을 해버린 거야. 더 이상 의지를 수행하지 못하죠. 근데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3일 이상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의지를 다지면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감정을 써버렸습니다. 그 에너지를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럼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자주 얘기하잖아. 바로 습관이죠. 이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습관 없이는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치는 중간기말고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중간기말고사는 일주일만 바짝 고생하면 되잖아. 그러나 이거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가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만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니죠. 이 습관되지 않고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나? 이미 해본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7살입니다. 7살인데 이 친구의 타고난 기질은 있겠죠. 그 기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은 절대 음이다 양이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외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 그거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습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딸이기 때문에 뭐 항상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빠만 찾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항상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은 딴 데 가면 안 되고 항상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에, 그리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 수행을 마칠 때까지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지를 그리고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몸에 배게 되겠죠.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습관이 몸에 배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습 수행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공부라도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왜? 몸에 습관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저는 예전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가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에 내가 이 정도 시험은 되겠다라는 그 집단들이 있겠죠. 이 집단의 수준은 다 비슷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사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또 집단 준비하는 친구들의 수준은 또 비슷하겠죠. 나는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평가해서 왔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쟁인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되나? 우리 뇌가소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죽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배겨낼 겁니다. 왜? 의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편도체인데, 그러면 우리 주인이 몸이 이거 안 하는 짓을 자꾸 하려고 하네? 그럼 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안 하는 짓을 하지? 이렇게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하기 싫다는 느낌으로 느낍니다. 몸에서는. 그래서 하기 싫어지고 그때부터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반응. 이 통제돼 있잖아. 이걸 통제하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막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자꾸.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다가 딴짓 하다가 이제 한 또 3일 정도 놀다가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요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지 다졌다가 좀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의지 다 또 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는 친구들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잡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 동안을 습관을 기르면 자기게 되는가? 기본 3주입니다. 그걸 뇌가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3주 정도 하면, 21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만은 3주 정도 하면, 그러면 이제 뇌에서 어떻게 일으키는가? 이거는 내한테 이제 맞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주만 지나고 나면 완전히 습관되는 거야.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을 공부 안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 안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몸은. 그러니까 그때가 보통,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3개월째 되는 친구들 공부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딱 3개월째 되면 공부가 또 안 돼. 3주째 되면 위기가 한번 닥쳤다가 3개월 되면 또 한 번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항상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너 얼마 됐냐? 3개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보통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 그때 돼서 와가지고, 공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럽니다. 또 3개월 돼서 그때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또 잘하다가 6개월쯤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집중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걸 바꿔줘야지만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쌤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와서 수업을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습하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하기 싫은데라는 생각이 올 겁니다. 뇌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계속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되더라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야 하면 되죠. 그게 습관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면 또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업 때 계속해서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그래서 그 습관을 길러야지만, 그래야지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업 때 빠진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습관을 길러서 이제 수업 때는 무조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또 절반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을 길렀는데 집중력이 너무 약한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그 집중력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그래서 저하고 찾아와서 또 했던 친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간념 운동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수업 듣다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잡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공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한 거지. 머리는 딴 데가 있는데.
그거는 백날 앉아 있어도 소용없죠. 그러다면 그렇게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잡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지금 잡생각한다는 것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제3의 눈으로. 관찰해야지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잡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죠. 그것 또한. 그럼 잡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잡생각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립니다. 놔두는 거죠. 그게 자유로웠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계속해서 잡생각을 1시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정신 들고 깨어보면 1시간 동안 내가 잡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냥 앉아있었던 거죠, 몸은. 그러니까 잡생각이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잡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각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잡생각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본인의 의지는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잡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잡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알아차리는 게 숫자가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냥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알아차림의 횟수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집중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계속 집중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바로 수업 들어가서 봐라, 목이 메잖아,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수업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거 돼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거 하셔야지만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이걸 수행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집중도 잘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장 갔습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을 쳐보니까 전날부터 이제 마무리 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난 긴장을 할 겁니다. 마무리 때 되면. 지금 아마 이번 시험의 목표인 친구들은, 이번 1차 시험의 목표인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제 긴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남겨두면 있죠. 이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안, 초조, 강박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하고 비슷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때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시험 당일날 갔습니다. 전날 잠도 못 잘 겁니다. 제대로. 시험 당일 갔어. 시험 당일 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이게 OMR 카드 작성 자체가 쉽지 않은 친구들조차도 발생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는 OMR 카드 작성했는데 마킹 잘못했습니다. 교체합니다. 또 교체하다가 결국은 시험 망쳐버린 친구 정말 많습니다. 10명 중에 2명이 그렇습니다. 항상. 여학생들은 항상 가면 경험할 거야. 여학생들은 딱 시험 끝나고 나면 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울고 붓고 합니다. 남학생들은 어떤 친구는 시험 감독관하고 싸우려는 친구도 있어. 전투적으로 절대 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킹하려는 친구 있고 이렇다고. 그게 전부 다 뭐의 문제인가 하면 멘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멘탈을 강화시켜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멘탈을 강화시켜야지만. 이거는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들 다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왜 멘탈이 약한가 하면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쭉 하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1등을 했고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아주 강하겠죠. 나는 최고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경쟁상에 놓이더라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힘이 있고 멘탈이 아주 강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연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항상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도 못하고 특히나 또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자존감이 약하겠죠. 자존감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경쟁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존감이 약하니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약한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 본인은 지금 겉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잠재의식 속에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벌써 6년을 그렇게 했어. 아니면 9년을 그렇게 했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전체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멘탈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노력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강하려면 말이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아니면 잠자기 직전 귀찮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면 운동 중이라도 항상 이 3가지를 하십시오. 2가지로 압축하고 3가지고 복잡해 보면 2가지. 나는 최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2가지 자기 암시를 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선생님 제가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전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주일 했으니까 그렇지. 잠재의식은 얼마 동안 오래된 잠재의식입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잠재의식을 바꿀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칭찬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했으면 야, 스스로를 자기 칭찬하십시오. 나는 오늘 대단하다. 그래도 하루 동안 계속 공부했구나. 칭찬하고 그다음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하십시오. 그걸 보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그걸 보니까 자신감 상실한다 이러지 말고 하여튼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수시로 틈날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단단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과정까지 다 하면 그럼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요강까지 다 하면 그냥 합격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 경쟁이라고 했죠. 다 비슷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셔야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경쟁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의 그 다음, 자, 11페이지 보십시오.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 이렇게 나오죠?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에서는 우리 이제 각종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했죠?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한 게 카페에 강의로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차에서는 앞으로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별로 다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목차가 끝이 나고 나서는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단계별 형사 절차라는 한 장짜리 긴 절차가 있죠? 이 절차가 우리 형사소송 절차고 이 절차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기고는 드디어 1편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은 총 1편에서 5편까지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단계 1편이고 1편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존 개념, 그죠? 기본 개념을 배워보는 게 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1편을 마치고 그리고 2편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편에서는 이제 형사소송법이란 뭔가 이런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여기 몇 문제 나옵니까? 연도 시험에 한 문제 기본으로 항상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3페이지를 봅니다. 3페이지에 아까 책의 소개에서 얘기했다시피 제1절 제목 나오죠? 그리고 개간 설명과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그래서 1절에서 다룬 내용이 뭐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이틀 1에 보면 형사소송법의 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강조 표시들 있죠? 그 강조 표시들을 읽어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형사소송법이란 뭐냐?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는 절차법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또 박스가 있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을 도식화하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타이틀 2번에 네모 2번 있죠. 네모 2번 보시면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죠. 형사절차는 어떤 뜻이지?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피의자를 잡아와서 집에 끌고 가서 집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형사 절차는 어떻게?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그래서 법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형사 절차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내려 보충박스 봅니다. 보충박스에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비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형사소송법은 어디에 정한 절차라고 했지? 법률에 정한 절차, 법에 정해진 절차 됐습니다. 그런데 2번에 봐봐. 2번에 민사소송법 이랬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적자치의 원칙. 거기만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시죠. 사적자치의 원칙. 이 말은 뭔가? 밑에다가 예를 하나 간단하게 적어두십시오. 이혼소송이라고 적어둡니다. 자, 이혼소송. 이혼소송이라고 하면 바로 뭡니까?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혼인, 그거는 형사의 문제입니까? 민사상 문제입니까? 민사상 계약의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죠. 결혼은. 그러면 사적인 민사상 계약입니다. 그러면 사적인 민사상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파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통해서 파기할 수도 있고 그게 합의이혼이죠.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혼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민사적인 얘기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합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적자치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재판 안 가도 된다는 거, 그걸 바로 사적자치의 원칙. 그래서 이혼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혼은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합의이혼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형사소송법의 성격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성격. 여러 가지가 있죠? 네모 1번에서 4번까지. 타이틀만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그 다음에 사법법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여기 사법이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판단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판단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사법. 판단하는 법이다. 어떤 것을 판단합니까? 형사소송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죠. 그래서 유무죄 판단이라는 판단 사법법이다 이런 얘기고, 또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그렇죠? 형사법 속에 뭐가 있다고 했지?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있다고 했죠? 형사법이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절차다. 어떤 절차? 수사공판 집행이란 절차라고 했죠? 오케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야.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그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형법과의 비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형법에는 특징이 뭐라고 했지? 여러분들 형법 시간에 배우는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이다. 왜 형법이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입니까? 우리가 형법을 공부하는 순간 많은 범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야, 이런 범죄는 나쁜 짓이고 그걸 하면 어떤 형벌에 간다는 것을 머릿속에 뭐가 됩니까? 저장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아는 순간 그걸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법을 공부하기 전에 나이 어렸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을 공부하고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서 그게 몸에 완전히 잠재의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안 주려고 하고 범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하기 전에 주로 했던 범죄들은 방화, 살인, 강도 이런 거였습니다만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면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대학 다니면서 1, 2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아무 개념 없을 때 그때 뭐랍니까? 야, 오늘 나이트클럽 가서 여자들 꼬셔가지고 모텔 끌고 가고 이런 얘기들 스스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그런 친구들 말이야. 여러분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니면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질 나쁜 애들 중에서는 보십시오. 야, 내가 그 어떤 데이트 강간에 쓰는 약물을 구했는데 그 약물을 가지고 물뽕이라고 속칭 얘기를 하는 거죠. 마약류입니다 이거. 그걸 가지고 야, 내가 구매했어. 인터넷에서 누가 팔기를 구매했어.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구매했어.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거 구매할 때까지도 난 사용 안 했는데 뭔 죄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형법을 공부하는 순간 엄청난 범죄라는 걸 알게 되죠.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마약류 소지죄 아주 중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까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이트클럽 갑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범죄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하는 거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범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형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처에서 저도 그쪽에 교육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제처에서 요즘 뭘 많이 하는가 하면 각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법교육을 시킵니다. 형사법 교육을 일부러 시킵니다. 왜? 그래야지만 애들 나쁜 짓을 덜 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윤리적, 도덕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도덕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나 워낙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악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말은 뭡니까? 설명서와 같습니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고 기술적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고 형의 집행은 어떻게 한다.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걸 바로 배우는 게 또 형사소송법의 공부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야, 내가 나름대로 어떤 비판한 걸 좋아하고 분석한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나름 좀 똑똑하다고 했던 친구들은 이제 수업 들으면서 자꾸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 하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꾸 법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법을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법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아, 이렇구나. 라면서 해석해야 되고, 판례가 나오면 판례라는 것을 제시한 사람 누굽니까? 대법관들이죠. 그건 엄청난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경제 이런 전문가입니다. 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판례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봤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대한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수험생으로서 말이죠. 그런 비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학자들, 즉
교수들이 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죠. 이 법은 잘못됐고 이 판례는 문제가 있다. 판례 평석을 통해서 발표하는 거고. 저도 논문 활동 많이 했을 때는 학회에서 그걸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초안이 되고 법을 다음에 개선하는데 자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설명서처럼. 그걸 바로 기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얘기 민사소송법과의 비교 이렇게 됐죠? 자, 민사소송법 민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뭐라고 되어 있죠? 평균적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평 동그라미 하시고 민평 이렇게 이게 뭔 얘기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점 형사소송법은 배 이랬습니다. 형 동그라미하고 배 동그라미하고 그렇게 표시만 하십시오. 그래서 형배 민평 이렇게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평균적 정의는 뭐고 배분적 정의는 뭡니까? 자,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정의 실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평균적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금 5세 미만인가 이렇죠? 아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5세 미만자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상교육을 하고 있죠, 요즘. 무상교육이야.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입니다. 매달 얼마씩 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아니면 예전에 허경영 알죠? 허경영이가 이런 얘기했죠. 전에 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 다 우리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의 실현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걷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 형사법은 뭔가? 그 밑에 박스입니다. 형사법은 바로 배분적 정의입니다. 왜 형사법은 배분적 정의입니까? 자, 그림을 보십시오. 누구하고 누구의 대결입니까? 검사하고 피고인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싸움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검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법원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배분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오게 된 5가지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내용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무죄 추정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변호인 제도, 검사의 입증 책임,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범죄를 증명해야 된다는 입증 책임, 요 5가지를 묶어 두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처음으로 묶고 줄치는 게 나왔습니다만은 묶어라, 줄쳐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색깔로 해야 된다고? 파란색입니다. 알겠죠?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문장만 빨간색으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만 빨간색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묶어둡니다. 자, 요 5가지를 우리는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왜?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 실현이니까 됐습니다. 이런 배분적 정의를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죄 판결률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평균 2%입니다. 2%. 100건 중에 2건이 무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유죄입니다. 물론 형식 재판도 있지만. 아니 선생님 최근에는 올해만 특이하게 한 10%까지 올라 넘어갔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대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평균 일반적인 사건은 무죄 판결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1%였어. 좀 올라왔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검사는 자 수사기관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이 돼 보십시오. 경찰이 돼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수사를 해서 뭘 얻었습니까? 확정, 증거를 얻었겠죠. 그런 증거가 다 만들어져서 기소되는 거니까 무죄 판결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배분적 정의 실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분적 정의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사법에서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마 그냥 99.9%가 아마 유죄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사법. 민사법은 원고하고 피고, 자, 여러분들 이혼소송합니다. 남편과 그 다음에 부인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 다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바로 평균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얘기. 민사법은 평균적 정의다.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절에 넘어와서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1번에 제목 보시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고 하면 뭔가? 형사소송을 담고 있는 법에는 어떤 게 있냐 이 말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담고 있는 법. 선생님, 형사소송을 담고 있는 법은 형사소송법만이 형사 절차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많은 형태의 법들이 형사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소송 초청에 관한 특례법, 아니면 특정 강력범죄,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성폭법도 생각해봐. 성폭법.
성폭력 범죄를 다루고 있는 성폭법. 그래서 많은 특별법은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적결 심판 절차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 형사 절차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비단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 외에도 많은 법들에서 형사 절차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얘기입니다. 됐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네모 1번 헌법 제목에 줄쳐두시고, 자, 헌법이라고 하면 뭡니까? 최상위법이죠. 그래서 헌법은 우리 국가의 구성,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 어떤 것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을 공부하지 않지만서도 대강은 알 겁니다. 예전에 뭐 사회 시간에 이런 걸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죠. 그러나 형사 절차를 시작해서 체포 구속을 한다고 하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법이고, 따라서 헌법은 형사 절차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헌법에 제목에 줄쳐두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둡니다. 법원오라고 적어둡니다. 법원오. 헌법은 법원이 된다 이 말이죠. 형사소송의 법원이 된다. 법원오. 됐죠? 법원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은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원오고, 그리고는 어떤 것 우리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나. 먼저 첫 번째 점, 헌법 12조 찾았죠? 헌법 12조부터 빨간색으로 꺽쇠 표시해서, 꺽쇠 표시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꺽쇠 표시입니다. 아니면 묶으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묶는 거고. 자, 꺽쇠 표시를 해서 헌법 12조부터 빨간색으로 꺽쇠 표시해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왼쪽 칸에 헌법 28조 형사보상 청구권까지 꺽쇠 표시를 닫아둡니다. 빨간색으로. 오케이. 중요하네. 이렇게 다 익혀두셔야 됩니다. 많이 물어봤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헌법 12조 1항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형사절차 법정주의 적정절차 원칙, 그리고 2항에는 고문금지 진술거부권, 그 중에 특히 줄쳐야 될 것 줄치겠습니다. 진술거부권 줄치시고,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특히 주의해야 될 걸 줄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둬야 되지만 현행범인 체포 줄치고, 이게 현행범 체포 헌법에 없을 것 같은데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항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라든가 조력 도움을 얘기하죠. 변호인 도움을 받는 권리라든가 5항에 줄치고,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 피체포 구속자의 가족 등이 체포 구속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일명 구속의 통지제도라고 합니다. 옆에다가 적어두시죠. 구속의 통지제도. 구속되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왜 구속됐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 권리죠.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6항에 구속심사 청구권 줄쳐두시고,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이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구나. 오케이. 구속 앞에다가 체포라는 말도 적어두십시오. 선생님, 왜 체포, 원래 헌법에는 체포라는 말 없던데요? 그냥 구속적부심인데요? 그래도 체포적부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로 보죠. 왜 그런가 하면, 요 헌법에는 체포제도가 있기 전부터, 바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제도는 나중에 체포라는 게 만들어졌죠. 형사소송법 통해서. 그러니까 해석상 포함된다라고 보시고, 특히나 오른쪽에, 이게 중요합니다. 7항에 빨간색 줄치죠.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관법칙. 이게 헌법에 없을 것 같지만서도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관법칙. 처음 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나 배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듣는 친구들은 외우십시오. 줄친 거 내가 제대로 줄쳤나 그거 확인하지 말고. 알겠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 13조 1항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16조의 영장주의라든가 27조 3항에 신속하면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줄쳐두시고, 그렇죠, 무죄추정권 이런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줄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사보상 청구권도 줄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다 익혀둡니다. 선생님, 이걸 빡빡이 쓰듯이 외우면서 익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제도들이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마다 또 강조를 합니다. 익혀집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돌아와서 왼쪽의 하단에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 절차라고 했죠. 첫 번째 점 줄칩니다. 기피 신청권. 이거는 헌법에 없구나. 헌법이 없다는 것은 그냥 형사소송법에만 있습니다. 알겠죠? 기피 신청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석 청구권 줄치고 보석 청구권도 헌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증거보존 청구권. 증거보존 청구권도 헌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간이공판 절차 줄쳐두시고 간이공판 절차도 헌법이 없고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익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와서 오른쪽에 세 번째 점. 자, 빨간색으로 줄치고 위법 수직 증거배조 법칙. 그렇죠. 위법 수직 증거배조 법칙이라는 것은 헌법에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법 수직 증거배조 법칙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 전문법칙. 전문법칙도 헌법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다는 거 줄쳐두시고 주의하십시오. 그리고는 적어둡니다. 밑에다가 두 개를 더 적어둡니다. 그래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도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입니다. 신문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예명을 다른 말로 영장 실질 심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 이것도 헌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만 있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적어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모 2번입니다. 네모 2번에 내려가서 형사소송법.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 명칭을 가진 형사소송법전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나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명칭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 그 내용 속에 형사 절차에 관해서 다루는 것 그런 것들을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하고 보시는 대로 여러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넘어와서 10페이지에 네모 3번에 대법원 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법원 규칙, 법무령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헌법의 규정,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냐라는 얘기인데 대법원 규칙 법무령 중에서도 그 밑에 첫 번째 칸에 대법원 규칙 제목에만 줄쳐두시고 첫 번째 박스에 대법원 규칙 줄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의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줄칩니다. 대법원 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줄치고 그렇죠. 대법원 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됐습니다. 그렇게 줄쳐두십시오. 그 다음에 예에 보시면 형사소송 규칙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쪽에 공판정 자색에 관한 규칙 이 두 가지 형사소송 규칙과 공판정 자색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 형사소송 규칙 공판정 자색에 관한 규칙 그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대법원 규칙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거기 반해서 법무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발한 명령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례 하나만 확인을 해두시죠. 그래서 제일 밑에 관련 판례 박스 제일 밑에 하살 표시에 즉 헌법재판소는 법무령인 검찰사건 사무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만 간단하게 줄쳐두십시오. 됐습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 그 중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거 뭐였지? 첫 번째 헌법. 그 다음에 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것들이다. 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러한 것들에는 우리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걸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시다.